연말까지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 연말까지 어떻게 갈 건가? 네, 그걸 일단 정리해 놓고 고민을 하는 건데 음. 일단 지금 8월의 흐름만 보면 반도체가 죽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건가? 음. 주도주가 교체가 되는 건가? 음.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도주가 교체될지 만약 기존 주도주들이 시세를 회복하면 언제 올라올지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극단적인 엇갈림이 나타날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음. 현실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아니, 네, 그쵸. 궁금하죠.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할지. 네.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지만 뭐 다들 이제 자금을 모아두고 있겠죠. 아, 마음이 편하시구나.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네, 뭐 요런 그럴 분위기로. 수도. 오.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주식에서는. 일단은 약간 이거는 딴 말일 수도 있는데 국장은 예. 약간 불나방 기질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아무리 연말에 이제 뭐 주도주가 쉰다고 하더라도 예. 이 소외주로 가는 게 잠깐이다. 잠깐이지 않을까. 아주 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분석이네요. 아, 그런가요? 이게 또 짬바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 바닥에서 일하신 지가 벌써 거의 20년이 돼 가기 때문에 그쵸? 20년 맞나요? 아, 조금 안 되는데 뭐 그 정도죠. 예. 그 봐오던 국장의 그거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상반기엔 좀 놀랬죠. 상반기에는 기절촉봉했죠. 이게 뭐야? 내가 알던 국장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니까 결대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제 국장 같다. 이 생각도 하고. 결국에는 그 이제 결대로 가는 국장에서 뭐 주도주의 주도력이 막 그렇게 막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예, 잠깐 이런 거일 뿐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네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가지. 예. 그러니까 주도주의 역량, 주도력을 갖추려면 필요한 것들. 일단은 제일 큰 게 실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적을 과연 AI 종목들이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이탈했느냐? 실적만 발표하면 자꾸 빠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네. 숫자는 뭐 어디 보면 다 사상 최대, 뭐 월 최대, 뭐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는데 변수는 그 두 가지죠. 기대치가 높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인데 딱히 뭐 AI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었기 때문에 네네. AI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AI 기업 전반적으로 묶었을 때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와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이번에 더 자신감을 얻은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쵸. 실적이 실제로 나오네? AI로 돈을 버네? 이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 주도주들 AI를 전반적으로 주도주로 본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들이 여전히 우위를 갖고 있다. 라는 거고 소외주 포지션 BAI 업종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예를 들면 뭐 건설 예,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실적 모멘텀이 나쁘진 않지만 EPS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 정도다. 근데 AI 쪽은 무려 139. 139% 늘었다.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실적 모멘텀이 소외주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 아니다. 아, 그렇죠. 라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밸류에이션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상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워졌죠. 상대적 밸류에이션, PER, PBR 이런 걸 떠나서 절대적으로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경사가 네.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경사로 해가지고 분명히 천장에 대였는데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대였다라는 표현은 인상적이네요. 예, 전형적인 사투리죠. 네, 그쵸. 대였다. 예. 다였어요. 예, 닿았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외주들, 가치주, 구경제, 소외주, 소비주, 화장품, 뭐 피부 미용, 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걔네가 조금 올라가고 나고 얘네가 6월 말부터 계속 빠지니까 또 막상 이제 또 괜찮아졌대요. 밸류에이션 따지면. 네. 이쪽이 실적에 결국 밸류에이션은 실적이 반영이 되고 실적이 기반이 돼야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건데 여기는 그 실적의 기반이 생각보다 작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는데도 한계가 음.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 그러면 매크로 내러티브는 어떠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매크로 내러티브. 금리가 너무 높아. 음. 금리가 높으면 저렇게 높게 치고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꾸 누가 견제 잽을 때릴 수밖에 없어. 그쵸. 야, 너 너무 많이 갔어. 오바 좀 하지 마.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소외주들이 뭐 전혀 영향받을 게 없었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 매크로 내러티브가 그 주도주 AI 섹터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K자 경기였어요, 결국. 그쵸. 돈 버는 애들만 벌고 음. 부자들만 부자 되고 맞아. 투자 자금도 K자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 아까 제가 불나방이라 했잖아요. 음. 근데 이 부자들은 불나방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불나방이 아니고 불나방들 따라가는 거 반대로 가지고 두 군데 같이 먹는 거고.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어. 예. 근데 지키려고 그냥 대형주 사놨는데 뭐야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네?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10배가 됐네? 그쵸. 땡큐 이러면서 또 해외 가시고 뭐 이렇게 한 음. 건데, 어쨌든 그 쏠림이 일어났던 이유는 국영제 섹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소비주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주도주. 예, 결국에 AI가 지금 급하다, 진짜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거기로 싹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매크로 내러티브가 이제는 반대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쏠림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첫 번째 생긴 거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 PMI 같은 것들이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계속 플러스로 돌고 있고, 내구재 수주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계속 확장 영역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 PMI가 좋다는 건 그 아까 말했던 국영제 섹터들, 뭐 건설, 철강, 화학 이런 쪽들도 지금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해서 출발은 하는 거기는 한데, AI 모멘텀이랑 연결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K자라는 얘기에서는 뭐야 생각보다 K자는 아니었네. 얘네도 잘하고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내러티브가 요쪽 소외주 쪽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얘네가 강해지면 결국 AI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다만 수급을 나눠 먹는다는 측면에서는 얘는 AI 기업들에게 변수가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변동성. 이 변동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수급과 쏠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뭐 어떤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2명 정도가 투자해서 발을 담그고 있어. 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없죠. 그쵸. 둘이 어차피 생각해봤자 생각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음. 그러면 주가가 그냥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행보. 근데 자꾸 소문이 나.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 그럼 처음에는 소문이 나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야, 여기가 장사가 잘 된대 이러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들어와. 여기 있던 애들도 막 미쳐가지고 막 2배, 3배씩 막 넣어. 4배씩.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다 모두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기 올라간다는 거에? 아니죠. 이상한 애들도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변동이 커지네,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됐죠? 맞아요. 죽을 사람 죽었고, 빠져나갈 사람 죽을 사람 빠져나갔고. 어.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소외주들. 여기 한 4명 발 담그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야, 여기는 아니다 하고 일로 가버렸네.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변동성이 작아요? 그쵸. 여기 1-2명만 더 들어와 주죠?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크게 뛰네. 주가가 원래 얘네가 2명 담그고 있을 때 이렇게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물론 얘네도 이 정도로 막 몰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몰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요렇게는 오르겠죠. 그쵸. 힘을 받는 건 아닌데 힘이 그냥 보태지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가지 모멘텀 중에 실적 AI가 우위. 맞아. 밸류에이션 또이 비슷해요. 네. 사실. 예. 왜냐하면 코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크로. 요거는 사실 국영제를 당분간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소외주 유리. 그리고 4번째 변동성 소외주 유리. 음. 그래서 당분간 소외주가 유리한 게 맞다. 소외주가 유리하다. 예.
그래서 어떤 곳을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냉정하게 음. 반도체보다는 소외주가. 소외주가 나은 건 맞다. 아, 근데 그 소외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엄청 좋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시간이 지나가면 요 변동성도 완화가 될 거고 매크로 내러티브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 그 키를 맞추고 나면 분명히 갈 건데 음. 지금은 그 변동성을 제어하려는 디리스킹. 아, 저기 너무 불안해.라고 해서 안 보다 보니까 아예 안 봐. 또 아예 안 봐. 그쵸.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뒤로 생각해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음. 있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그래서 예전에 음. 그 분기 전망 예전에 이제 저희 리서치 팀에서 얘기했을 때 네. 그 양 K자 양극화가 될 때 네. 어쨌든 주도주가 계속 치고 가려면은 음. 결국엔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같이 따라와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주들이 이렇게 그 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주도주로 돌아가려고 지금 변동성 지표를 보니까 음. 많이 청산됐네. 음.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네. 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쵸. 내려가기 전에 난 지금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럴 있을 수 거고. 있고. 그 정도의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과거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 계절성으로 봐도 9, 10월에는 주도주를 복귀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다만 올해는 또 다르겠죠. 매번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S&P 500 기준이에요. 미국장 기준으로 주도주가 복귀한 측면이 있고 11에서 12월은 소외주가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올해는 조금 이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또 큰 장이 한번 섭니다. 엔트로픽 상장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 좀 주춤하다가 이제 진짜 4분기에 오히려 여기 소외주고 우위가 아니라 얘네가 바뀔 요 수도 순서로 있겠네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되 어쨌든 조만간 정상화는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름에는 조금 변동성도 크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요때부터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후까지 변수를 넣어봤을 때 뭐 요즘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네요. 라고. 그러니까 1월 전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논의를 요약하면 주도주들은 아직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완화되기 전까지는 비중 확대를 하기가 어렵다. 고민이 좀 된다. 다만 변동성이 낮은 소외주들은 주도주의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수급 상황이 우호적일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소외주 트레이딩이 맞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약간 좀 뭉뚱그려서 봤던 부분에 제 생각을 좀 넣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앞에 보시면 결국 AI를 하나로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하이퍼스케일러, 소프트웨어, 반도체. 네네. 근데 저는 이걸 떨어뜨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떨어놓고 보면은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6월 22일 이후에 강한 업종들 6월 22일이 그거거든요. 반도체가 고점 찍은 날. 네, 고점 찍었나? 그리고 나서 강해진 업종들이 대부분 컨센서스 상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요. 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2번은 또이또이고 3, 4번은 소외주에게 유리한데 1번은 여전히 AI에게 유리해서 네. 이게 조금 계산하기가 애매하다였는데 근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소프트웨어는 컨센서스 상향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요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변동성도 안 커요. 상반기에 엄청 때려 죽여놨거든요. 그쵸. 하드웨어 반도체 가야 되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사스포칼립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엄청 때려놨거든요. 변동성도 안 크고 밸류도 안 비싸요 생각보다.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있어. 그쵸. 매크로 지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주도주를 반도체로 한정한다면 그 주도주들이 뭐 9월, 10월 연말까지 가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는 소프트웨어가 주도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뭐 물론 주도주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음. 아까 명석 앵커 말대로 다 세분화해서 보면은 네. 얘들이 소외주처럼 소외주 위치로 반전 가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 음. 그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소프트웨어도 소외주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소외주들 안에서 그러면 반도체가 비운 자리에 수급의 주도력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없어요. 뭐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뭐 로봇이 주도주가 될 수 있나요? 그러기엔 아직 멀었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통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그 종목들로 당분간은 조금 트레이딩의 어떤 중기적인 내 포트폴리오에 어쨌든 비중은 다 네. 있어야 되잖아요. 단타 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대형주도 일부 포함시켜 놓고 근데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 놓으니까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냥 답답하면은 그 비중을 일부 소프트웨어 대형주로 돌려놓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막 성과가 막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슬슬 성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SDS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NHN은 상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NHN도 예. 놀랐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진짜 그 소프트웨어 쪽이 음, 길이 이제 움직인다? 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이제 역량이 사실 미국이랑은 다르죠. 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만약에 미국 증시 투자로 바꿔가면은 그거는 뭐 여기 하이퍼스케일러가 이번에 툭 이렇게 실적 EPS 증가율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네.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갔던 건데 얘네는 고점에서 툭 떨어지고 얘네는 저점에서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수급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이치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DB증권의 그 단기적인 전망도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자동차? 코스닥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 오묘한 관계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의 듀레이션이 긴 기업의 주가 순서로 먼저 하락하고 먼저 반등했다. 어떤 얘기냐면 코스닥은 4월에 고점을 찍었고 네. 자동차는 6월에 고점을 찍었고 반도체는 6월 말에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안한 순이에요. 불안한 순. 불안한 수. 어떻게 보면 얘네가 제일 편안한 종목. 제일 안정적인 종목. 네네. 현금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이 얘네인 거죠. 자동차. 그 다음은 코스닥인 거죠.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확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불안한 순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한 7월에 계속 빠지는 동안 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야 코스닥 그 실적도 안 나오는 거 하면 안 돼 였는데 어쩌면 지금과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코스닥이 원래 맞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금리를 어떻게든 반영 안 하려고 버틴 거예요. 얘가 버텨봤다가 무너진 거고 계속 더 올라가니까 반도체도 여기까진 버텼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되니까 무너진 거고 그런데 지금이 금리가 계속 높잖아요. 네. 그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너진 거 졌다고 치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겠냐 이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건 모르죠. 애매하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밤에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던 거 얘부터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거고 그럴 건데 크게 큰 추세로 보면 네. 근데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 자리에서 지킬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 개별주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결론은 코스닥이 이제 움직인다? 약간 저 순서대로 보면 코스닥이 큰 추세로 이제 상승 추세다. 뭐 그렇게 아니 보는 그건 아니죠. 큰 추세로 상승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 불확실성이 아예 끝에 완화가 돼야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630에서 거의 900 트라이까지 하고 있는 구간이라 그럼 그 올라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그 이상으로 금리 이상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만큼이 좀 올라온 거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자리에 간 거고 지금부터는 사실 중기적으로
내가 들고 갈 만한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좀 없다. 예, 주식시장에서 찾아보면 지금은 애매하다. 아리까리한.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움직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저러면 저렇게 되겠네.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좀 시장에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한 음. 이 시장이 된 건데 그게 싫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이 몰라." 이러고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요 구간의 끝에는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추세를 만들려면 결국 금리가 문제라고 본다면 금리가 요만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입니다. 근데 그때 제일 처음 올라가는 건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죠. 빠진 역순. 얘가 제일 늦게 빠졌으니까 얘가 제일 주도력이 있고 제일 안정적인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요 지점까지 와. 요 지점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버텼던 게 뭐예요? 얘죠. 그럼 얘가 다시 제자리로 가야죠. 그쵸. 예. 그다음에 고 지점까지 더 내려와. 그럼 또 이제 얘로 분산이 되는 거고 얘도 올라가는 거고. 예. 고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의 상승도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